당신, 우리 식당 한번 해볼까?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사실 망설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영양교사로 일하다 몇 년 전 정년퇴직한 후 매달 연금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급식실이 그리웠습니다. 아이들이 맛있어요 하던 그 순간들이요. 남쪽 지방의 어느 축제에서 줄 선 식당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오래 급식 경험 쌓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퇴직금 대부분과 대출까지 합쳐 3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루프창 달고 감성 인테리어하고 유튜버도 불렀어요. 처음 몇 달은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침수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날아갔고 보험은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1년 남짓 만에 폐업했고 지금은 과거 제가 가르쳤던 후배 밑에서 조리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63이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영양교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책임졌죠. 1993년 처음 발령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저는 33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급식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쏟아지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선생님 오늘 뭐예요? 선생님 이거 맛있어요. 그 소리들이 저를 키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메뉴 짜는 것도 서툴렀고 식자재 발주도 실수투성이었어요. 한 번은 감자를 2배로 주문해서 창고에 쌓아둔 적도 있었죠. 그때 선배 영양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2000년대 초반쯤이었나요? 학교 급식이 점점 전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교사들의 역할도 커졌고 단순히 밥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건강까지 책임지는 자리가 됐죠. 저는 메뉴 개발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게 하려면 맛도 좋아야 하고 영양도 골고루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직접 채소를 골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고른 건 다 싱싱해요. 조리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해주셨어요. 근속 20년이 넘어가자 신임 영양교사들 멘토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받았던 그 따뜻한 손길을 이번엔 제가 내밀 차례였죠. 민지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저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배워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몇 년 후 민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나이도 어느새 60을 넘겼습니다. 정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 벌써 끝이라니 싶었죠. 마지막 해가 되자 동료 선생님들이 하나둘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선생님 가동한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남았습니다. 퇴임식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급식실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메뉴를 점검했어요. 그날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였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돈가스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얹고 샐러드를 곁들였죠. 배식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엔 교무실에서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감사패를 전달하시며 말씀하셨죠.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동료 선생님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고 제자였던 민지는 꽃다발을 안겨줬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감사패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가방엔 30년간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고생했어. 남편도 몇 년 전 중학교 체육교사를 그만뒀기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제가 말했고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수당으로 2억 원 넘는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30년 동안 꼬박꼬박 월급 받으며 모은 돈도 있었고 남편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편하게 살면 되겠네. 남편이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월 190만 원 정도면 두 사람이 소박하게 사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으니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도 만났고 가끔 손녀 지우가 놀러 오면 밥을 해줬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지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급식실에 가서 아이들 밥을 챙기던 게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고 오늘 메뉴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럴 때마다 아내가 이제 퇴직했구나 하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뭔가 심심해 보여.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매일 하던 일을 갑자기 안 하니까. 그렇지.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일이 그리웠던 거예요. 정확히는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한 돈도 있으니 앞으로 편하게 살면 됐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천천히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식당을 차리게 될 줄은요. 퇴직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손녀 지우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니 급식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지우가 물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우 좋아하는 거 해줄게. 부엌에 들어가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김치도 접시에 담고 밥도 따끈하게 지었죠. 30년 동안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챙기던 손길이 지우 한 명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우가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입 떴습니다. 와 맛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환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학교 급식이랑 똑같아. 지우가 말했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학교에서 30년 동안 급식 만들었잖아. 지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학교 친구들 밥도 다 만들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다른 학교였어. 제가 대답했고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들었던 말이었지만 퇴직 후 처음 듣는 그 말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우가 돌아간 후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가 당신 밥 정말 좋아하네.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지우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이요. 다음 주에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남쪽 지방으로 여행 한번 갈까? 거기 축제한다던데 저도 좋다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우리 부부는 차를 몰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축제 기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좁은 골목마다 식당들이 늘어서 있었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사람 정말 많네. 남편이 말했고 저도 놀랐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이렇게 붐비다니요. 우리는 한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통 한정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입구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기 좀 봐, 저렇게 기다려. 남편이 말했고 저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꼬막 정식 2만 원, 갈치조림 정식 2만 5천 원. 생선구이 정식 1만 8천 원.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지만 사람들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저기 들어가 볼까?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쯤 기다려서 겨우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한 꼬막 정식이 나왔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간도 적당했고 반찬도 깔끔했지만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싶은 정도는 아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만든 거랑 비슷한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응.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당신 우리 식당 한번 해볼까? 처음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웃으며 무슨 소리야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식당 한번 해볼까? 남편의 그 말이 왠지 장난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 기억나? 진짜로 한번 생각해봐.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진심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30년 동안 급식했잖아. 그 경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당신 심심해하는 거 다 알아.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심심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허전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급식실로 가던 그 루틴이 사라지니 삶에 리듬이 없어진 기분이었죠. 그리고 지우가 했던 말도 자꾸 생각났어요.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근데 우리 나이에 식당을 해. 제가 말했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 아직 젊어. 63이면 요즘 한창 때지. 그리고 우리 연금도 나오잖아. 부담 없이 천천히 해보는 거야. 남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니까 급하게 돈을 벌 필요도 없었고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마을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식당을 구경하고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봤어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해산물 요리를 찾았고 특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가 인기였습니다. 봐, 저기도 꼬막 파네.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어때? 진짜 한번 해볼 거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30년 급식 경력이 있으니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었어요. 영양 균형도 잘 알고 있고 식자재 고르는 법도 익숙했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말했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집에 도착해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했어요. 퇴직수당이 2억 원 넘게 들어가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있었습니다. 남편 퇴직금까지 합치면 꽤 큰 돈이었죠.
이 정도면 작은 식당 하나 차리는 건 문제 없겠네. 남편이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영양교사 발령받았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죠.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고 옆에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식당 창업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여기, 이 지역 괜찮을 것 같은데 남편이 부동산 매물을 보여줬고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손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식당 하려고 하는데. 지우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진짜요? 할머니 대박 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아이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지우야, 할머니. 식당 오픈하면 제일 먼저 와야 돼. 제가 말했고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30년 급식 경력을 믿고 식당을 차리기로 한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급식실과 식당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식당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차를 몰고 여기저기 다녔어요. 서울 근교부터 남쪽 지방까지 발품을 팔았죠. 여기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 남편이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가 그 마을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처음 축제 갔던 바로 그 해안 마을이었어요. 여기 좋지 않아? 남편이 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분위기도 괜찮았죠. 무엇보다 이곳 특산물인 꼬막을 활용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았어요. 동네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았습니다. 식당 하시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작은 한정식집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몇 군데를 추천해 줬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대지가 80평 정도 되고 건물은 20평 남짓했습니다. 예전에 식당으로 쓰였던 곳이라 구조는 괜찮았죠. 이거 얼마예요? 남편이 물었고 부동산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전세로 1억 2천 보증금에 월세 200 받으시면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낡긴 했지만 뼈대는 튼튼해 보였어요. 주방 공간도 넓었고 홀도 테이블 대여섯 개는 충분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양이라 햇빛도 잘 들어오네. 제가 말했고 남편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여기 괜찮은데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에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 초기 식자재까지 합치면 얼마나 들까요? 남편이 종이에 적어 내려갔어요. 대충 2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억이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다시 갔습니다. 이 집 하겠습니다. 남편이 말했고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뉴는 뭘로 할까 고민했어요. 30년 동안 학교 급식 메뉴를 짰던 경험을 살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전통 한정식으로 가자, 제가 말했고 남편도 찬성했어요. 꼬막을 메인으로 하면 좋겠네. 메뉴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꼬막 양념무침, 꼬막 초무침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 계란찜, 그리고 누룽지까지
전라도 할머니 집에서 먹는 것 같은 소박한 밥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가격은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2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상담을 받았는데 한 업체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요즘은 감성이 중요합니다. 그가 태블릿으로 사진들을 보여줬죠. 루프창이 있는 식당 사진들이었습니다. 천장에 이렇게 유리창을 달면 하늘이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고 SNS에 올리면 입소문 나고요. 루프창이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해요? 남편이 물었고 대표가 대답했어요. 자재비, 인건비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비쌌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업체 대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 식당은 만만으론 안 됩니다. 분위기가 중요해요. 인스타그램 감성 있어야 손님들이 와요. 그 말이 자꾸 귀에 걸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온다는 말이 솔깃했죠. 한번 할 거 제대로 해보자. 제가 말했고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5천은 좀, 우리 퇴직금 있잖아.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제가 남편을 설득했어요. 사실 그때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0년 급식 경험이 있는데 식당 하나 못하겠어요. 투자한 만큼 회수하면 되는 거였죠. 알았어. 그럼 루프창 달자. 남편이 결국 동의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총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2천 인테리어, 기본 5천 루프창, 5천 주방 설비 4천 초기, 식자재 2천. 각종 집기류와 그릇 1천 간판과 메뉴판 제작. 500 여유 자금 500, 합계가 2억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남편이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있는 퇴직금이 2억 3천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겠네. 남편이 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집은 광주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시세가 4억 정도 됐죠.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남편이 물었고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담보가치 보면 1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중 8천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자 부담도 있고 너무 많이 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출 서류를 쓰면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식당 창업입니다. 직원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식당은 위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 30년 동안 영양교사 했어요. 음식은 자신 있습니다. 직원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처리하고 며칠 후 통장에 8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총 3억 1천만 원의 자금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남편이 말했고 저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붕을 걷어냈어요. 천장 일부를 뜯어내고 유리를 끼워 넣는 작업이었죠. 조심해서 하세요. 제가 말했고 인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공사 소음이 계속됐고 먼지도 엄청났어요. 루프창이 완성됐습니다. 올려다보니 정말 하늘이 보였어요. 우와, 이거 괜찮은데. 남편이 감탄했고 저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실내가 환해졌죠.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방 설비도 새로 들였습니다. 업소용 가스레인지, 대형 냉장고, 냉동고, 싱크대, 식기세척기까지 30년 급식실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좋은 장비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하네. 제가 말했고 남편도 웃었습니다. 바닥과 벽도 새로 했습니다. 타일을 다 뜯어내고 깔끔한 원목 마루를 깔았어요. 벽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칠했고 한쪽엔 액자도 몇 개 걸었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말했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드렸습니다. 원목 테이블 6개에 의자를 20개 샀어요. 손님이 한 번에 20명 정도 앉을 수 있겠네.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꽉 차겠지. 그릇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예쁜 그릇들을 골랐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젓가락, 숟가락까지 하나하나 고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말했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 완전 신났네. 간판도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 밥상으로 정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아이들 밥을 챙겼으니까 그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밥상 좋은데 남편이 말했고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간판 디자이너가 시안을 보여줬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손글씨체로 아이들 밥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아래엔 30년 영양교사의 정성 한 그릇이라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이거다. 제가 말했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간판이 달렸습니다. 밤에 불을 켜니 정말 예뻤어요. 우리 가게다. 남편이 말했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 눈앞에 있었죠. 조리사를 구했습니다. 경력 20년 된 이경숙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초반으로 요리 실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숙 선생님이 말했고 저는 감사했어요. 혼자 다 하기엔 벅찼거든요. 홀서빙 직원도 뽑았습니다. 유진이라는 20대 후반 여성이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진이 말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잘해보자. 메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꼬막 양념무침, 꼬막 초무침 된장찌개 묵은지, 각종 나물 계란찜, 그리고 누룽지. 가격은 2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다른 식당보다 조금 비싼데 괜찮을까? 남편이 물었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성이 다르니까. SNS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가게 사진을 올렸어요. 루프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사진, 예쁜 그릇에 담긴 음식 사진들, 해시태그도 달아야 해. 유진이 도와줬습니다. 감성 맛집, 전통한 정식, 꼬막 맛집 이런 단어들을 넣었죠. 개업일을 잡았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 2달 만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열자. 남편이 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문을 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개업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잘할 수 있겠지. 제가 중얼거렸고 남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신 30년 했잖아. 걱정 마.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30년 급식 경력이 있으니 음식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양 균형도 잘 맞출 수 있고 맛도 낼 수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급식실과 식당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개업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남편도 함께 일어나 차에 올랐죠. 떨리지. 남편이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서 반짝반짝했어요. 루프창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죠. 예쁘다. 제가 중얼거렸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손님들도 좋아하겠어. 경숙 선생님이 6시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준비 시작할까요? 경숙 선생님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손을 씻고 알치마를 둘렀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달랐어요. 재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꼬막은 전날 손질해 둔 걸 냉장고에서 꺼냈어요. 신선한 게 중요하니까 매일 아침 시장에서 사오기로 했죠. 된장은 제가 직접 담갔어요. 제가 말했고 경숙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직접 담그셨어요. 나물도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무생채. 30년 급식실에서 익힌 솜씨였어요.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경숙 선생님이 말했고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했으니까요. 오전 11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손님 오실까요? 유진이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올 거야, 분명히. 첫 손님이 들어온 건 11시 반쯤이었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어서 오세요. 유진이 밝게 인사했고 부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 뭐 있어요? 남자분이 물었고 유진이 메뉴판을 내밀었죠. 꼬막 정식 2만 원입니다. 유진이 설명했고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개 주세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첫 주문이다. 경숙 선생님에게 말했고 선생님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꼬막 양념무침을 예쁜 그릇에 담고 꼬막 초무침도 따로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끓여서 뚝배기에 담았고 나물 반찬들도 작은 접시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계란찜도 부드럽게. 제가 말했고 경숙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을 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가득 놓였어요. 우와, 이거 진짜 많이 주시네. 여자분이 말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몰래 지켜봤습니다. 부부가 꼬막을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맛있는데 여자분이 말했고 남자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SNS를 보고 찾아온 젊은 커플도 있었고 동네 주민도 왔어요. 루프창 예쁘다. 한 여자분이 말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그 말을 듣고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루프창 투자가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첫날 장사를 마쳤습니다. 저녁 8시에 문을 닫고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얼마 나왔어? 남편이 물었고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3만 원,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고생했어. 남편이 말했고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도 경숙 선생님과 유진에게도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두 사람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말했고 남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당연하지. 둘째 날은 더 바빴습니다. 첫날 손님 중 한 분이 SNS에 후기를 올렸나 봐요. 어제 다녀온 아이들 밥상 진짜 맛있었어요. 그 글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오늘 89만 원 나왔어. 남편이 말했고 저는 놀랐습니다. 셋째 날은 더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웨이팅이 생겼어요. 지금 2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유진이 말했고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경숙 선생님이 말했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매출은 115만 원이었습니다. 야, 대박이다. 남편이 소리쳤고 저도 웃음이 났어요. 사흘 만에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말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어요. 주말엔 더 많아서 15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3천은 벌겠는데 남편이 계산했고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손님 중에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였어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말에 주방에서 듣고 있던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경숙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음식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는 거네요. 경숙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음식 장사가 보람 있는 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을 정산해 봤어요. 총 3,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남편이 말했고,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재료비, 인건비, 월세, 공과금 다 빼고도 손에 쥐는 돈이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면 3년이면 투자금 다 뽑겠는데 남편이 말했고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잘한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급식 경력이 빛을 발하는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독자 8만 명짜리 유튜버가 찾아왔어요. 혹시 협찬 영상 찍으실 의향 있으세요? 젊은 남자였는데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협찬이요? 제가 물었고 그가 설명했어요. 제가 전국 맛집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거든요.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영상들이 수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촬영비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해볼까? 남편이 물었고 저는 고민했어요. 150만 원이 아깝긴 한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구독자 8만 명이면 꽤 큰 채널이었죠. 좋아요 해요. 제가 결정했고 유튜버가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유튜버가 음식을 먹으며 리액션을 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과장된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루프 창도 너무 예쁘고요. 카메라가 천장을 비췄죠. 며칠 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유진이 보여줬어요. 사장님 영상 떴어요. 남편과 함께 봤습니다. 아이들 밥상 숨은 맛집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었죠. 기대하며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500회, 이틀이 지났는데 1200회, 일주일이 지났는데 겨우 3000회. 이게 뭐야? 남편이 말했고 저도 실망스러웠어요. 구독자 8만이면 최소 10,000회는 나올 줄 알았는데요. 150만 원은 그렇게 날아갔습니다. 영상 효과도 거의 없었어요. 에이, 사기당한 거 아니야. 남편이 투덜거렸고 저도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걸요. 그래도 장사는 계속 잘 됐습니다. SNS 입소문이 꾸준히 나면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튜버는 실패했지만 괜찮아. 제가 말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그냥 열심히 하자. 2달째가 됐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좋았어요. 월 3천만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되겠는데 남편이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경숙 선생님이 힘들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요. 50대 초반이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고 경숙 선생님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다 석 달째에 경숙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고 경숙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병원에서 쉬라고 하네요. 경숙 선생님이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조리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경력 있는 조리사를 찾기가 힘들었죠. 우리가 하자. 제가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 할 수 있어. 나 30년 했잖아. 제가 말했고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힘들 텐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괜찮아, 해보자. 그날부터 우리 부부가 모든 걸 맡았습니다. 남편이 설거지와 홀 정리를 도왔고 저는 주방을 혼자 책임졌어요. 처음엔 할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아침 5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11시에 문 열고 저녁 8시에 문 닫고 정리하면 밤 10시, 하루 17시간을 일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지? 남편이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맛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하다 보니 음식에 정성을 쏟을 시간이 부족했죠. 이전보다 맛이 좀 단골 손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3,000에서 2,500으로 줄었어요. 왜 이래? 남편이 걱정했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거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추석 연휴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매출이 좋았죠. 이번 달은 괜찮겠는데 남편이 말했고 저도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오늘 손님이 왜 이렇게 없지? 유진이 물었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테이블이 반도 안 찼어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사장님 장사 어때요? 그가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손님이 좀 줄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여긴 비수기니까요. 비수기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고 사장님이 설명했어요. 여긴 관광지잖아요. 여름이랑 가을 초반이 피크고 겨울엔 한산해져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한산해지는데요? 남편이 물었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한반 토막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반 토막이요? 그럼 월 3,000이 1,500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였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앉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1,500 벌면 고정비 빼고 얼마 남아? 남편이 물었고 저는 종이에 적어 내려갔어요. 월세 200인건비 유진 월급 190 공과금 50 식자재비 평균 600 카드 수수료와 기타 60 합계가 1,100만 원이었습니다. 1,500에서 1,100 빼면 400 남네. 남편이 말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에 대출 이자도 내야 해. 대출 8천만 원의 이자가 월 18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220 남는 건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220만 원으로 우리 부부가 한 달 살아야 했어요. 연금 190만 원까지 합치면 410만 원이었죠.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근데 매출이 1,500도 안 나오면 어떡해. 11월이 되자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주중엔 하루 1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5팀 유진이 말했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주말에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20만 원씩 나오던 게 4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왜 안 오는 거야? 남편이 답답해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끝나고 정산을 했습니다. 총 매출이 9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놀랐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고정비 1,100만 원인데 900만 원밖에 못 벌었다는 얘기였죠. 200적자네.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380 마이너스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유진을 불렀습니다. 미안한데 당분간 주 5일만 나와줄래? 제가 말했고 유진이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인건비라도 줄여야 했으니까요. 12월이 됐습니다. 더 추워지자 손님은 더 줄었어요. 여보,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했고 저도 두려웠습니다. 저축한 돈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텅 빈 테이블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중얼거렸죠. 루프창을 올려다봤습니다.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그 창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어요. 잿빛이고 차가웠습니다. 감성 인테리어가 뭐가 중요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데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남편이 손을 잡아줬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 우리 망하고 있어.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아직 안 망했어. 남편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봄 되면 다시 손님 올 거야. 하지만 봄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억 넘게 들어갔던 돈이 이제 반도 남지 않았어요.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저축한 돈을 계속 쓰고 있었죠. 이러다가 정말 다 날리겠어. 제가 말했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에 섰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해야 했어요.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문은 열어야 했죠. 꼬막을 손질하고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하게 했던 동작들이었지만 오늘은 손이 무거웠어요.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온 건 일시가 넘어서였어요. 중년 부부였습니다. 손님 별로 없네 남자분이 말했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님 없으면 맛없는 거 아니야. 여자분이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제 귀에 들렸어요. 음식을 내갔습니다. 부부가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별로였어요. 예전에 여기 맛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자분이 말했고 남자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그냥 그런데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부부가 나간 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맛이 떨어졌대. 남편이 놀랐어요. 당신이 만든 건데 무슨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 예전처럼 정성을 쏟을 수가 없었어요. SNS 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만 못하네요. 첫 번째 왔을 때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휴대폰을 보여줬고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다시 조리사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말했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형편에 월 27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해요? 돈이 없어. 제가 말했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2월 말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7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고정비는 1100만 원이었고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600만 원 적자였습니다. 이번 달만 600 날렸네. 남편이 말했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이 됐지만 손님은 여전히 없었어요. 봄까지 버텨야 해.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봄이 온다고 해서 손님이 다소 올까요? 마터 떨어졌다는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인데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3팀밖에 안 왔어요. 매출이 6만 원이었습니다. 6만 원. 제가 중얼거렸고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나을 거야. 하지만 내일도 비슷했고 모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없는 식당에 앉아 빈 테이블을 바라봤어요. 처음 오픈했을 때 줄 섰던 그 모습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른데 면접을 봤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합격했어요. 유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혹시 몰라서 넣었던 건데 괜찮아 유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여기 있으면 내가 힘들어. 유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줘서요. 유진이 나간 후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네.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도 없이 우리 부부만 남은 식당이었습니다. 2월 초였습니다. 날씨는 더 추워졌고
손님은 더 없었어요. 한 달 매출이 5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남편과 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지? 남편이 물었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을 믿고 시작한 이 일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빈 테이블이 보였고 통장의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구나.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진짜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려. 곧 하늘도 우리를 버릴 거라는 거려.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날씨도 풀리고 사람들 나올 거야. 남편이 말했고 저도 그렇게 바랐습니다. 실제로 3월 말부터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오늘 15팀 왔어. 남편이 말했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시 괜찮아지는 거야. 제가 말했죠. 4월은 더 좋았습니다. 벚꽃 시즌이라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매출이 1,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살았다. 남편이 웃었고 저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5월도 비슷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죠. 한 달에 2천 벌면 우리 버틸 수 있어. 제가 말했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 동안 잃었던 돈을 조금씩 메우는 기분이었어요. 6월이 됐습니다. 초여름이라 날씨가 좋았어요. 이번 달도 괜찮겠는데 남편이 말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님도 꾸준히 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6월 셋째 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장마가 시작됐나 봐. 남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손님은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1시쯤 되자 비가 더 심해졌어요. 이거 장난 아닌데 남편이 말했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빗물이 길거리로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제가 말했고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문 닫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급하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 소리. 제가 말했고 남편이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물 들어와. 남편이 소리쳤고 저도 뛰어갔습니다. 주방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었어요. 시커먼 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죠. 왜 이래? 저는 황급히 걸레를 가져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랐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고 점점 더 높아졌어요. 이거 막아야 해. 남편이 배수구를 막으려 했지만 수압이 너무 셌습니다. 안 돼, 손 다쳐.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30분 만에 식당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물이 너무 높았습니다. 냉장고 아래쪽이 물에 잠기고 있었어요. 냉장고 문 열어 재료라도 건져. 남편이 말했고 저도 허겁지겁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물이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꼬막이 다 떠내려간 제가 울먹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정전까지 됐어요. 전기도 나갔네. 남편이 말했고 식당은 어두워졌습니다. 루프창으로 들어오는 빗소리만 요란했어요. 저녁이 되자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물도 천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나아지려나?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밤 9시쯤 물이 다 빠졌습니다. 식당 안을 봤어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바닥은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냉장고는 고장 나 있었죠. 테이블도 몇 개자 휘어져 있었어요. 하늘도 우릴 버렸구나. 제가 중얼거렸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 하지만 남편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흙을 쓸어내고 물걸레질을 했어요. 온종일 청소를 해도 끝이 안 보였습니다. 이거 언제 다 치워? 제가 말했고 남편도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꼬막 300kg 전부 상했어요. 이거 다 버려야 해. 남편이 말했고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재료비만 500만 원어치였어요. 반찬들도 다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준비해둔 나물들이 물에 젖어 상했죠. 된장도 물이 들어가서 못 쓰게 됐어요. 내가 직접 담근 된장인데 제가 말했고 남편이 이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주방 기기들을 점검했습니다. 냉장고는 완전히 고장났고 냉동고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가스레인지는 다행히 괜찮았지만 식기세척기는 물에 잠겨 망가졌습니다. 이거 다 고쳐야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업체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물었고 기사가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냉장고 교체 800만 원, 냉동고 수리 300만 원, 식기세척기 교체 200만 원, 배수관 공사 500만 원, 기타 보수비 5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총 2,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300만 원이요. 제가 되물었고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설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3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요? 보험 있잖아. 남편이 말했고 저도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맞아, 보험. 우리는 가게 열 때 보험에 가입했었죠. 지인 소개로 지어 소형 우보험사에 들었었어요. 급하게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침수 피해 접수하려고요. 제가 말했고 상담원이 대답했어요. 계약번호 알려주세요. 번호를 알려주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 침수 항목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원이 말했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제가 뭐에 가입한 겁니까? 상담원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재 도난 파손이 3가지만 보장됩니다. 침수는 왜 안 돼요? 제가 소리쳤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 침수 특약을 추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맞아. 계약할 때 지인이 그랬어요. 기본만 들어도 돼요. 도내 침수 잘 안 돼.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가 울먹였고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하지만 어떡해요? 통장엔 이미 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300만 원을 어떻게 구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이게 내 잘못이야. 제가 중얼거렸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보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요.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였어요. 처음 3억을 투자했는데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걸로 복구하면 제가 말했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한 푼도 안 남아.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복구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요? 복구를 하면 돈이 바닥나고 안 하면 장사를 못해요. 어떡하지?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구하자. 제가 말했고 남편이 놀랐어요. 정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 한 번 더 해보자.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새 냉장고가 들어오고 배수관을 교체했어요. 2주 동안 공사를 했고 2,300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700만 원 남았어. 남편이 말했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월 초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제가 말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손님들이 다시 올까요? 재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오늘은 손님 많이 올 거야. 남편이 말했지만 점심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안 와? 제가 말했고 남편도 답답해했어요. 휴대폰 좀 봐봐. 남편이 말했고 저는 SNS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게 태그된 글이 있었어요. 아이들 밥상 한 달 동안 문 닫았던데 망한 거 아냐. 그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침수됐다더라. 거기 이제 위생 안 좋을 듯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이 5팀도 안 됐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남편이 말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피하고 있었어요. 7월 매출이 나왔습니다. 600만 원이었어요. 고정비도 못 벌었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월세 200에 공과금 50 식자재비 100 대출하자 180 합계 530만 원이었죠. 70만 원 남았어. 제가 말했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연금 190만 원으로 겨우 버텼어요. 8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이 700만 원 나왔지만 여전히 적자였어요. 통장 잔고가 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진짜 바닥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더는 못 버티겠어. 제가 울먹였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폐업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전입신고, 위생허가, 폐업신고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했죠. 빨리 끝내자. 남편이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마지막 영업을 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3팀 왔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제가 말했고 남편이 간판을 내렸어요. 간판을 내리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 밥상, 그 따뜻했던 이름이 이제 사라지는 거였어요. 미안해.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주방 설비를 팔았습니다. 중고업자가 와서 봤어요.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물었고 업자가 말했습니다. 냉장고 300 가스레인지 100기타 50 합계 45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4천만 원 드렸는데 제가 말했고 업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중고가 원래 그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450만 원이라도 받아야 했으니까요. 테이블과 의자도 팔았습니다. 100만 원 받았어요. 그릇들은 그냥 버렸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예쁜 그릇들인데 제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게 다야.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대출 8천만 원 갚고 나니 4천만 원이 남았어요. 처음에 3억 넣었는데 4천만 원 남았네. 제가 말했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억 6천 날린 거야. 1년 반 만에 2억 6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잘 안 잤어요.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큰일 나. 하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일 찾아야 해.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금만으론 대출이자도 못 갚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광주집 담보대출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월 이자가 180만 원인데 연금 19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죠.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고 남편도 막막한 표정이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0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청소 경비 식당 보조 그런 일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하나 제가 말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한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보조 구함.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급식실이라니요? 여기 한번 넣어볼까? 제가 말했고 남편이 놀랐습니다. 급식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제가 말했고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당신 거기서 30년 영양교사 했는데 맞아요. 영양교사였죠. 이제는 조리보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세요. 전화를 받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낯익은 냄새가 났어요. 급식실 특유의 그 냄새였습니다. 30년 동안 맡았던 냄새죠. 잠깐만요. 직원이 안내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면접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그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지였어요. 제가 신입 때 가르쳤던 그 후배였죠. 민지야, 제가 말했고 민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왜? 저는 이력서를 내밀었어요. 조리보조 지원했어.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조리보조요. 민지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로 말했어요. 그래, 내가 지금 일이 필요해. 제가 말했고 민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식당했다가 망했어.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식당을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제가 말했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채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리보조로 일하게 됐습니다. 30년 전 영양교사로 시작했던 그곳에 이번엔 조리보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후배 밑에서 일하게 된 거죠. 이게 내 인생이구나.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일을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이었어요. 우리 둘 다 일하면 어떻게든 버티겠지.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30년 급식 경력을 믿고 시작한 식당은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고 우리는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경력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려.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30년 동안 익숙했던 시간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양교사가 아닌 조리보조로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옷을 입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운동복을 입었어요. 잘 다녀와. 남편이 말했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후문으로 들어가 급식실로 향했어요. 현관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었죠. 안녕하세요. 조리사 선생님들이 인사했고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기 앞치마 입으세요. 한 선생님이 하얀 앞치마를 건넸어요. 받아서 입었습니다. 30년 동안 입었던 영양교사 가운이 아닌 조리보조 알치마였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민지가 어색하게 웃었고 저도 웃으려 애썼어요. 응 왔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 설명드릴게요. 감자 깎는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민지가 싱크대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감자 한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감자 다 깎아주시면 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감자를 집어들고 칼을 잡았어요.
30년 전에도 이렇게 감자를 깎았었죠. 하지만 그땐 신임 영양교사였고 지금은 63 조리보조였습니다. 칼을 움직였습니다. 감자 껍질이 벗겨졌어요.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일하던 조리사 선생님이 물었고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양파 냄새 때문에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감자를 계속 깎았습니다. 1개, 2개, 10개, 20개.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민지가 말했고 조리사들이 움직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이 나왔어요. 190만 원이었습니다. 영양교사 때 받던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남편이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조리보조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벌써 1년이네. 제가 말했고 남편이 웃었어요. 우리 잘 버텼어. 정말 잘 버텼습니다. 63과 65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해서 1년을 버텼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급식실에서 일하는데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여기 일 재미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재미있어. 너희 밥 먹는 거 보면 행복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됐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먹는다는 게 보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대출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매달 18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어요.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있죠. 언제 다 갚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축은 못하지만 빚이 더 늘지는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남편이 말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니까요. 가끔 후회합니다. 그때 식당 안 했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창업하지 마시고 특히 경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30년 경력도 다른 분야에선 아무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꼭 확인하세요. 침수 특약 있는지 지진 특약 있는지 꼼꼼히 보세요. 지인 소개라고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루프창 같은 감성 인테리어도 조심하세요. 맛이 먼저입니다. 인테리어는 나중이에요. 5천만 원 쓸 돈으로 조리사 월급 1년치를 줬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출도 조심하세요. 연금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장사가 안 되면 연금으로 이자도 못 갚습니다. 저처럼 다시 일해야 돼요. 60이 넘은 나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망해도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있고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오늘도 저는 감자를 깎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하나하나 껍질을 벗깁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다른 점은 제 나이가 63이 됐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